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현안은 코로나 방역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 하루 종일 같이 논의하면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 이야기하는데 우리 질병본부의 이 장관님이나 이제 차관님 들어와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수고 많다는 얘기 많이 하십니다.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의료진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다 국민들이 갖고 있다는 걸 좀 일단 전달해 드리고 저희들도 최근에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박성민 의원 이야기하시듯이 정부 방역 당국이 좀 일관된 자세로 좀 더 세밀하게 확고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 방역의 문제는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정쟁의 사안을 넘어서 모두가 합심해서 위기를 꼭 극복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오히려 더 다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마음들을 공감하면서 하나씩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다시 한번 좀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복지부 장관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8월 14일 이후에 확진자가 이제 급증했는데 이런 확진자 증가 추세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걸로 지금 현 시점에서 판단하고 계시는지, 특히 이제 이 지금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는 전자에서 어느 정도 시점이 피크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예, 그 질의에 대한 답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방역 당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예측 모델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그 조치들이 효과를 언제쯤 낼 것인지를 나름대로 추정을 하고는 있지만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 무척 어렵다는 것을 미리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서울 수도권에 강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 시행한 것이 8월 16일입니다. 대개 한 2주 정도가 지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조금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예측건데 한 12일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8월 16일 기준으로 12일 정도 지난 한 28일에서 그러니까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효과가 나타나는 보아서 그 전에 대략 지금에 발생되고 있는 확진자 수가 좀 안정되는 양태를 보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24일이니까 28일까지 한 4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오늘은 아직 피크가 아니고 좀 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 28일 정도 되면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잠정 예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희망 섞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용호 의원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상 이제 수용 가능한 환자 확진자의 수나 다 중환자 수가 있는데 지금 여력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각 그 중환자 일반 환자 또는 이제 수용 시설 등등을 봐서. 그것은 저희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병상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 예. 또 생활치료센터도 오늘도 뭐 새로운 것을 하나 확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는 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한 60% 정도가 지금 환자들로 차 있고 한 40~50% 정도가 여유가 있는 형편이고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60시에서 100시 사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환자실 역시 저희들이 민간 종합병원까지들 같이 협력을 구하면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원래는 중환자 병상이 아니지만 일반 병상을 중환자 병상에 필요한 장비를 이제 갖춤을 해서 그것을 중환자실로 용도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까지도 지금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병원과 그러면 민간 병원 사이에서 협업 그 시설의 이제 전환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공공병원은 이제 1차적으로 이미 다 돼 있어서 중환자를 받았었고 민간 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지금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중환자실 확보에 같이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의사협회 전공의 뭐 파업 논의들 아까 이제 총리께서 몇 번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 전환에 뭐 변수가 될 만한 요소는 지금 없다고 봐도 되겠나요? 아니면은 좀 더 약간 변수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방금 이제 총리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자리에서 뒤에 좀 마무리를 하고 왔습니다.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오고 갔고 뭐 상호 충분히 상대방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 이제 뭐 문구를 다듬고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제가 자리를 떴습니다. 네. 이번에 어쨌든 우리 의료진들도 코로나 이 국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셨는데 특히 이번에 파업 이야기가 나오고 전공의들도 파업 이야기에서 되게 국민들이 당혹스러워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상황은 좀 서로 막아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또 호소하고 설득하고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방역 일탈 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 조치들을 취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역 일탈 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 조치들 중에 구상권 행사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보니까 보통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해서 강제 조치를 위반하면은 또는 강제 조치를 좀 따르게 될 경우에 국민들에게 어떤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뭐 이 가게에 대해서 일정 정도 지원금을 뭐 300만 원 준다든지 아니면은 또 격리되는 유급 휴가를 주는 근로자들과 관련해서 사업주에게 일정 정도 지원금을 준다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환자 확진자가 여러 가지 일탈 행위나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고 있고 그런 점에서 과거에도 구상권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는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구상권을 직접 행사한 것은 제가 기억하는 바는 없습니다. 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데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복지부 차원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되고 그 개정된 내용이 보다 좀 강화된 내용들이 그 법이 발효되고 2개월 뒤에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좀 더 강화된 구상권 행사가 구체적으로 행사될 겁니다. 예, 지금도 어떤 지적이 하면 구상권 행사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 구상권 행사 안 한다. 그래서 이 일탈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큰 위화감을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행동 지침을 살 때 구상권이 실제 행사되는 사례로서 책임을 물어야 이런 일탈행위를 더 좀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상권 행사에 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좀 지침 기준을 마련해서 꼭 좀 집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에 근거하지 않고 민법에 의해서도 손해를 빚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감염병에 관련된 비용을 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감염병 관련된 비용을 많이 발생시킨 그 의도적인 어떤 위법자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좀 더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아마 곧 몇몇 구체적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코로나 영향 관련해서 부총리께 좀 여쭤봅니다. 예. OECD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예측이 이제 방역이 잘 될 거라는 전제 하에서 마이너스 0.89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 일주일 동안 이렇게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경제 성장률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저 OECD도 사실은 추계하면서 1차 타격, 2차 타격 이런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갖고 전망을 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 주셨던 마이너스 0.8은 저 2차적인 큰 대유행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정말로 본격적인 2차 대유행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방역이 어느 정도 이제 잡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진정대로 간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뭐 방역 당국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본격적인 2차 대유행까지 가기 전에 이 방역을 잡는 것이 방역으로서도 낫고 경제를 위해서도 대전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2차 감염으로 가기 전에 이번 주가 좀 일정도 일주일 전 단계로 좀 회복이 된다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차 대유행으로 가지 않고 진정세를 간다면 그 이전에 상당 부분 경기가 회복의 흐름을 조짐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방안으로 일단 최대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예. 오전부터 이제 몇 가지 그 코로나로 혹시라도 2차 유행이 있을 경우에 대한 이제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적 대응 준비가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게 이제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봐서 지금 뭐 논쟁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 연장된 주제가 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료를 쭉 보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에 대해서는 이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자, 무급 휴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약 114만 명을 예상을 하였고 1인당 한 150만 명도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1조 6천억 정도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7월 달까지인가요? 그 보니까 그 중에서 이미 8월 19일 기준이네요. 약 108만 명 정도에게 실제 지급됐었고 지금 지급된 금액이 1조 한 4,600억 정도. 그리고 지급 결정된 숫자가 128만 명 정도인데 1조 5천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신청한 분들은 그보다 더 많고요. 그래서 지금 신청자를 보니까 약 17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미 지급 결정된 128만 명을 제외한 약 48만 명 정도가 남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 차액에 대해서 이후에 계속 어떤 식으로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요? 예, 의원님 지금 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원래 예산이 없던 건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이게 연도 중에 예산도 없는데 추경이나 예비비로 2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한다는 것이 이제 유례없는 사업인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보험으로 지급도 차마 되지 못하는 분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서 매월 50만 원씩 3개월 150만 원을 지원하는 거라 저는 이게 정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114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아마 신청이 한 170만 명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격이 되는 분들은 대부분 지급이 상당히 됐습니다. 나머지 지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자격이 돼서 지원한다면 저희가 볼 때는 한 5, 6천억 정도가 더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추경에서 주신 돈보다. 그러나 자격이 되신 분들은 저희가 차질 없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6천억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보고 이번 주에 저희가 한 4천억 정도는 예비비를 지원할 생각이고요. 예. 한 2천억 정도는 이 고용보험 기금의 어떤 변경이나 기정 예산을 활용해서 충당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자격이 되는 분들은 정부가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 지금 제2차 긴급 재난지원금 등의 논의보다는 이게 힘드시더라도 이걸 지급해 주시는 게 정책의 일관성이나 국민들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꼭 좀 챙겨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총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제 좀 부동산 문제입니다. 가계부채 이슈고요. 부동산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제가 한번 그 판넬 좀 띄워주시겠어요? 종래에 이제 그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가계부채가 미국 사례를 좀 잠깐 좀 일부러 만들어봤습니다. 2008년도 기준과 이제 2010년 뒤에 그 기준인데요.
2008년도 글로벌 위기 시기에 OECD 국가 중에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정책을 취했었습니다. 미국 경우에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그 사태 이후에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96에서 98% 수준이었다고 조사가 돼 있는데, 근데 한 10년 거쳐서 약 22.3%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8년 말 기준으로 해서는 76.3%까지 하락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미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중요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역으로 같은 시기에 25.4%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 점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 이슈들 중에서 쭉 이제 보면서 다음 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시죠. 예.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현황입니다. 최근 한 이제 몇 년 사이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현황 중에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 쭉 보시면 주택담보대출은 별로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뭐 2% 뭐 이렇게 쭉 증가되고 3% 증가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은 상당히 크게 늘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 뭐 40% 이상 증가되는, 40% 가까이 증가되고 그 이상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LTV나 DTI 뭐 이런 기준이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계 대출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DSR 정책을 좀 보다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도 10월 말에 DSR 규제를 도입을 했는데 총량 규제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거 자체가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 DSR 정책을 좀 신규 대출만 한정할 게 아니라 좀 만기 연장이나 대환 대출에도 좀 확대 적용하고,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에도 확대 좀 하고, DSR 규제 자체를 좀 더 잠깐 제도적 보완을 좀 하면 어떻겠냐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의견을 예, 의원님 사실 가계부채와 관련돼서는 의원님 지금 통계해 주신 것처럼 증가세를 보여왔지만은 사실 지금 정부 들어와서 사실 가계대 부채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됐습니다. 상당히 잘 저희는 매너지먼트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아까 보신 것처럼 주담대를 포함해서 전세대출 또는 신용대출까지 포함해서 대출이 그런 분야가 좀 많이 늘어났던 분야가 있는데요. 뭐 일부 상당 부분은 또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해서 정부로서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DSR이 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느냐, 일부 부분적으로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DSR이 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 개선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지적대로 제가 한번 금융위하고 같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